미국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한 가운데 은행권의 성적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대형 은행들이 잇따라 4분기 낙지점에 가까운 실적을 내놓으면서 은행주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은행권을 휩쓴 고금리 여파 그리고 개별 은행들의 대응을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해 연간 실적 기준으로 보면 미국 상업은행들 그래도 그나마 좋았는데 4분기만 보면 순이익이 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은행들 이 실적이 중요한 이유는요. 은행 산업은 그 자체로도 중요하죠. 투자자도 많고 또 덩치도 크니까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행은 기업들에게 돈줄을 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의 실적은 사실 기업의 사정이 반영이 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지금 경제가 변곡점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나가면서 곧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 과연 미국 기업들이 그 내막에 자금 사정 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바로 은행의 실적에서 우리가 한 단서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지금 잘 지적해 주시는데요. 미국 은행들은 1년 단위로 보면 엄청나게 대박을 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이요? 예, 장사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지금 컴퓨터 CGS 보세요. 4분기만 똑 떼놓고 보면 JP 모간은 순이익이 마이너스 15% 줄었죠. BOA 은행이라는 곳은 무려 마이너스 56%가 감소했습니다. 이익이 줄었어요. 그나마 이것도 이익이 나고 있는 상태예요. 감소해도. 그런데 CT은행, 우리나라에도 있는 이 CT은행, 이 CT은행은 아예 적자가 돼서 퍼센트를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흑자에서 적자로 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회사가 추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웰스파고 그나마 선방했습니다. 미국의 4대 메이저 은행이 JP 모간, BOA, CT, 웰스파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대 은행 전체로 봤을 때 연간으로는 엄청난 돈을 벌었지만 연말에 가면서 갑자기 경영이 악화됐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이게요. 그동안에 금리 인상기를 보면 한 10년 단위로 한 번씩 금리 인상기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금리 인상 초기에는 은행들이 엄청나게 돈을 법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던 대출금리 올리죠.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금금리는 은행이 조절할 수가 있고 또 지금 예금금리는 신규금리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초기에는 은행주가 대박을 내게 되고 그래서 무슨 불로소득을 벌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대 마진이 크니까요. 그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게 한 1년 반이나 2년이 지나가면 여전히 예대 마진은 큽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업들의 도산이 한두 개씩 나오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견디다 못해서 돈을 제때 못 갚는 거죠. 그러면 은행들이 파산을 하면 그 부실이 은행들로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은행들 이제 부실이 시작되는 거죠. 자, 회고해 보면요. 2007년도, 8년도 당시에 리만 브라더스가 무너졌을 때 리만 브라더스도 투자은행이에요. 투자은행인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2006년까지 가파르게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한 1년 반 정도 지나서 은행들이 휘청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닛 옐런 지금 미국 재무장관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것은 그런 사태를 방지해서 경제가 연착륙하게 하겠다. 그럼 은행이 파산하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은행들은 충당금을 더 쌓아라. 미래에 생길 부실에 대해서 자금을 좀 안전용으로 더 쌓아라. 근데 충당금도 단기에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수지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4분기 수지가 많이 악화된 요인들을 보면 예금보험공사라든지 또 연방은행 같은 데서 충당금을 더 쌓도록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 경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은행들 수지 입장에서는 수지가 악화됐다. 그럼 이제 그만큼 기업 경기들도 점점 좋지 않고 돈을 못 갚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나의 그 변곡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정리하면 높은 금리가 적당히 오래 유지가 돼야 은행한테도 좋은 거지 더 이상 이어지면 기업들이 자빠지고 그러면 은행들도 부실이 되고 결국 4분기에 이렇게 실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티그룹 같은 경우 이제 산업 자체의 이제 중요성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내부적으로도 어려우니까 뭐 벽두부터 지금 감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중에서도 시티은행은 사태가 잠옷 심각합니다. 자, 시티은행 이 CEO가 뉴욕 증시 월가 사상 첫 여성 CEO란 프레이저 이분이 경영 혁신을 해서 여러 가지 주목을 받았는데요. 지금 시티그룹이 2009년 이후에 14년 만에 지금 최악. 지금 안경 쓰신 분이 저 프레이저 CEO입니다. 시티은행을 이끌고 있는 분인데 뭐 상당 부분 그동안의 성과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분의 그 주특기 부분이 글로벌 영업이고 이분이 원래 남미 지사장 출신입니다. 남미 쪽에서 많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지금 남미에 문제가 몇 명이 있죠. 특히 그 전기톱 대통령님. 전기톱 대통령님이 자, 아르헨티나 경제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러면 페소하는 쓰레기니까 돈 없어도 좋다. 해서 지금 페소화 평가 절하를 엄청나게 지금 의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페소화로 빌려준 이 시티은행의 지금 그 노출도가 아르헨티나 노출도가 가장 많은데요. 아르헨티나 이 전기톱 대통령 밀레이 대통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페소화 평가 절하 손실이 시티은행으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러시아 관련 자산 상각. 4대 은행 중에는 러시아에 진출을 가장 많이 했어요. 러시아에 빌려주는 돈이 많았고. 그리고 이게 이중으로 맞았죠. 그다음에 구조조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프레이저 CEO의 호가 구조조정 프레이즈예요. 그렇게 불릴 정도로 많이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데 구조조정은 미래에는 도움이 되는데 단기적으로 사람을 잘라내면요.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권고사직 좀 쉽게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권고사직 시키려면 그 사람이 다시 취업할 때까지 이 시티은행에서 그 생계 보장을 해줘야 되는 엄청난 많은 보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조정 관련 비용이 가파르게 급증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금 시티은행 부실은 아니지만 어떤 미래의 부실을 대비해서 특별 평가를 해보니까 너희들 예금보험공사에 돈 좀 더 쌓아놔야 되겠어. 이 네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시티은행은 14년 만에 최악이라는 무려 18억 달러의 손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올랐어요. 그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요? 비용을 털어내는 거에 대해서? 비용이 일단 생겼잖아요. 뭐 털어내기는 뭐 털어낸다는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대목, 그것이 호재라는 앵커님 말씀에서 그게 아주 핵심을 꼽아주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구조조정을 더 하겠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더라도 구조조정을 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비용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중장기적 구조조정을 떨어낸다. 근데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거거든요. 프레이즈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저렇게 많은 사람을 잘라낸다. 18만 명을 잘라내겠다. 18만 명이면 은행 10개를 차릴 수 있는 인원수입니다. 엄청난 지금 이 감원의 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박사님, 근데 한국에도 시티은행이 있잖아요. 여기도 뭐 불똥이 좀 튈까요? 뭐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사실 그 프레이즈가 한국, 아시아에 있는 은행들은 대부분 다 철수를 이미 단행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있는 이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사업을 뭐 마무리하는 수순 정도만 지금 인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한 차례 대규모 희망 퇴직을 했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18만 명을 잘라내면
한국시티은행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지금 한국시티은행은 소매금융을 없애고 기업금융만 하겠다고 그러는데 뭐 구조조정의 여파가 안 다친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2년 전에 이제 소매금융 철수하면서 대대적으로 한번 희망퇴직을 했다. 그 소식 저도 이제 기억이 나네요. 더 큰 문제는 또 앞으로인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소식들을 보면 이제 미국의 주요 은행 CEO들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근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기는커녕 침체 가능성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권사 애널리스트의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그 뉴욕 증시라는 시장 상황판을 가장 깊게 그리고 입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은행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은행 중에서도 가장 큰 JP 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은행이 실적 발표하는 자리에서 자, 지금 미국 경제가 좀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막대한 규모의 정부의 적자 지출, 정부가 적자를 보면서 돈을 많이 푼다. 미국 재무부가요. 그다음에 역대 경기 부양책 때문에 지탱되는 것이다. 여기 지탱된다는 것은 계속해서 뻗어나간다기보다는 겨우겨우 메꿔가고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제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좋지는 않다. 그다음에 또 물가 문제와 관련해서 시장이 예상하는,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뉴욕 증시입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다, 스티키다. 자, 지금 내려갈 듯 하면서 3%에서 2% 후반 그 선에서 오래 버틸 수가 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도 생각보다 늦어지거나 금리 인하 폭이 좀 적을 수 있다. 근데 지금 JP 모간은 이 4대 은행 중에서 영업을 가장 잘한 곳이에요. 그야말로 대박을 낸 곳입니다. 그나마도 그런데도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거죠. 네. 1, 2, 3분기에는 특히요. 실리콘밸리에서 무너지는 은행들을 싼값에 인수를 해서 그것이 덩치도 키우고 지금 JP 모간 하나가 나머지 2등부터 10등까지 은행을 다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많은 지금 우뚝 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순이익이 무려 496억 달러예요.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세계 1등인, 미국 1등인데도 조금 걱정을 하고 있다. 이런 대목을 좀 유념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 은행들 4분기 실적 통해서 미국 기업들의 경기 전반까지 풍향계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국내로 들어와서 국내 소식도 좀 살펴보죠. 연초부터 제약바이오 업계 뉴스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인 JP모건 바이오 헬스케어가 이목을 끌어서 많이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OCI그룹과 한미약품그룹 간 이종 간 합병 이슈가 시장의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통합 과정에서 불거진 가족권,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박사님, 우선 가장 궁금한 부분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한국 기업사에서는 사실 드문 합병이잖아요. 태양광 기업이랑 제약사가 왜 합칩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쪼개기에서는 세계적으로 정평이 높아요. 잘 쪼갭니다. 그런데 뭉치는 것은 이거 힘들잖아요. 전혀 관계가 없는 회사가 자기 회사를 뭉치는 그런 통합은 있지만 전혀 지분이 없는 다른 회사끼리 이렇게 예를 들어 현대그룹과 삼성그룹이 한 회사가 된다?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심지어 지금 사업분이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완전 이종기업. 이종기업의 OCI라는 회사는 OCI, 오리엔탈 케미칼이라고 해서 과거에 동양화학이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전통의 상품 하나만 꼭 들려면 소다수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거든요. 그럼 화학약품이라고요? 근데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을 거느리고 있는 회사고 원래 임성기라는 분이 그 약국을 하다가 종로에서 약국을 하는데 그 성병 치료제를 특효약을 많이 개척을 해서 돈을 벌었고 그걸로 한미약품까지 만들었죠.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임성기 회장이 돌아가셨어요. 제대로 유언을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이제 자녀들 간에 지분이 나눠져 있는데 갑자기 이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 한미사이언스가 OCI하고 합치는 것을 발표를 한 거예요. 이것은 한국 역사에 드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처음 있는
전혀 지분 관계가 없는 회사가 둘이 합친다? 이게요, 두 사람이 영업을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을 해도 나중에 갈라질 수가 있는데 완전히 인연이 없던 회사가 두 개가 회사를 하나 합친다?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과 사연이 있을 것이다. 재계에 관심이 지금 정폭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박사님이. 예,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이제 한마디로 모자의 난, 이 쓰는 모자가 난을 일으켰다는 게 이거 아니고요. 엄마 아들 얘기시잖아요. 예, 엄마 아들. 자, 엄마 아들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모자의 난이라는 것은 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친자식 사이에서 엄마가 아들을 배척하고 아들이 엄마를 경원시한다? 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자,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계의 분석 중에 왜 이번에 이 회사가 통합을 했을까? OCI나 그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두 개 우리가 합쳐서 시너지를 내겠다.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 무슨 시너지냐? OCI라는 회사는 화학 소다회 만드는 회사인데 이번 기회에 약까지 만들면 회사가 더 클 수도 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 쪽으로 한번 뛰어보겠다고. 사실 약과 화학약품은 하나는 독성이 많고 하나는 몸에 좋은 겁니다만 약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보면 뭐 어떤 일맥상통한 그러네요. 점 화학이라는 게 연결고리가 되긴 하네요. 화학제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 그런 그다음에 한미약품 쪽에서는 우리 한미약품 없어지는 거 아니야? 지분 통합을 해서 하나의 그 울타리 밑에서 경영을 하지만 한 지분 두 회사 형태로 경영을 할 거야. 그리고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OCI가 1조 원 이상의 돈을 한미약품 쪽으로 뿌리게 됩니다. 그럼 신자금이 들어오고 그럼 신약 개발할 것이다. 뭐가 나쁘냐? 이러는데 자, 이 지분 구조를 놓고 보면요. 여기에는 모자의 난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수가 있다라는 것이 재계의 분석입니다. 자, 우선 한미사이언스라는 회사, 이 회사가 한미약품의 지주회사인데요. 송영숙 여사가 임성기 창업주의 부인 미망인이세요. 이분이 지분이 제일 높았었는데 그 가운데 세 번째 있는 임종윤 씨가 아들이거든요. 아들과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장남과요. 예, 근데 제일 밑에 장녀 임주현 씨하고는 모녀가는 사이가 좋았거든요. 이번에 송영숙 그 배우자와 임주현 씨 모녀가 합작을 해서 한미사이언스 지분, 자 오른쪽에 보고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영숙과 임주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갑자기 나타난 게 OCI 홀딩스지 않습니까? OCI 홀딩스에다 지분을 다 넘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 있는 임종윤 아들은 낙동강의 오리알이 되겠죠. 뭐 이것은 한미약품의 오리알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지금 그러면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사장은 모년을 어디 갔느냐? 바로 그 본인이 갖고 있던 한미사이언트의 주식을 현물 출자를 하는 방식으로 OCI에다 넘기면서 OCI 홀딩스 지주사 오른쪽 거기에 두 모녀가 최대 주주가 되는 겁니다. 얼핏 보면 OCI 오너가 송영숙, 임주현 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0%로 회사를 지배할 수가 있냐? 없죠. 이게 문제예요. 이화영, 이보경 씨가 OCI 원래 그 창업주의 두 아들이거든요. 두 아들이고 이우현 씨. 자, 지금 가계도를 한번 보시면요. 창업주는 이회림 씨입니다. 마지막 개성상인이라는 이북에서 북한에서 올라만 분이에요. 지금도 그 인천의 유명한 송도고등학교의 재단 이사장이기도 하죠. 자, 이분이 아들이 이수영 씨가 있었는데 아들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손자가 이우현, 이분이 OCI 홀딩스 회장인데 이분과 저 위쪽에 있는 이보경, 이화영 두 삼촌들 이 세 명의 지분을 합하면 송영숙 또는 임주현의 한미 그 약품 모녀의 지분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오너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서는 여전히 OCI 그룹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임주현과 그 어머니는
왜 이렇게 실질적으로 경영을 주도하지 못하면서 지분 관계를 이렇게 넘겼느냐? 그게 핵심일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역시 정확한 포인트만 짚으셨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우선 송영숙 회장과 임주연 사장이 남편과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상속세를 제대로 못 내고 있었습니다.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최근에 사모펀드한테 상속세를 어떻게 했다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OCI가 자기 주식을 넘기는 대가로 상속세를 대신 내줍니다. 그래서 상속세 부담에서 넘어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송영숙 회장과 임주연 사장은 OCI는 지배하지 못한다고 그러지만 OCI 산하의 한미 사이언스를 그대로 둠으로써 이 한미 사이언스 경영은 자신들이 맡겠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좀 사이가 안 좋았던 아들 임종윤 씨가 이 회사를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을 해버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OCI하고 통합을 하지 않았다면 임종윤 씨가 그 동생인 임종훈, 그러니까 임성기 회장의 아들들이죠. 두 아들과 지분을 합하면 경영권 싸움을 한번 해볼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걸 OCI에다 넘겼단 말이죠. OCI가 또 유상증자까지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압도적인 지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임종윤 씨는 적어도 의결권에 관한 완전히 힘을 잃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경영권 분쟁이 어떻게 될까요? 뭐 키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까요, 혹시? 자, 임종윤 회장의 반격이 예상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OCI가 그 한미 사이언스에 돈을 들어오는 방법 중에 1조를 투자하는 방법 중에 3자 배정 유상증자, 그러니까 증자를 하면서 그 돈이 들어오는 건데 이게 상법에 보면요. 기술 혁신을 위해서나 신자금 마련을 위해서는 3자 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영자의 사리사욕을 위한다면 그게 불가능하도록 막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종윤 회장은 지금 그것은 지금 그 어머니와 여동생이 자기들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다 해서 이것을 그 원인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자신의 지분을 몰아서 한판 붙을 수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임성기 회장이 이루어 세운 한미약품의 모자의 난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3자 배정이 유상증자가 이제 기술 혁신이냐 사리사욕이냐 이게 또 다툼의 이제 핵심이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또 한미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되면서 어제 한미사이언스의 주가가 13%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요. 당분간 이런 또 주가의 변동폭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